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도 다 만나봤고 미국 대통령도 다 만나봤고 워낙 오랫동안 집권했으니까. 네. 고인물이네 고인물. 그러니까 이 지구 정세의 고인물이에요. 미국 코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야 역시 리칸유가 뭘 볼 줄 아네. 싱가포르 사람들의 그 인적 자원을 소중히 여기니까 유학을 리컨이가 어디로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보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요? 영국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미국은 보내놓으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근데 영국은 보내놓으면 어차피 돌아온다. 아하. 야 현명하네. 진짜 현명하죠. 현명한. 결국은 중국은 아이폰을 못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윈 같은 큰 IT 기업들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이미 북 언더스탠딩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위로할 일인가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끝났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커피도 지금 이미 미니빈스 로스터리 그쵸. 드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저희하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고. 자 오늘도 북 언더스탠딩의 기둥 주인장 황제까지 예,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음. 제가 저번에 지리의 힘 얘기를 드릴 때 나 그거 너무 재밌었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라의 팔자를 얘기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드렸죠. 네. 지리라는 건 타고 나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미국은 하늘이 도왔고 우린 아무도 돕지 않았다. 그렇죠. 미국은 정말 하늘이 미국- 도왔다. 제가 그 이후에도 그 피터 자이안 그 책도 읽어봤습니다. 재밌어요, 그 책. 근데 그 읽어봤더니 뭐 미국은 설명하는 것마다 다 이런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뭐 강도 제일 길고 그러니까. 뭐 누구 제일 길고 사실 피터 자이안이 너무 미국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재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를 반박하지 못하는 게 사실 그렇죠. 미국의 아. 타고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런 분위기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가 이제 지리라는 걸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던데 네. 사실 그 위에 한 겹 더 있는 변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위에 사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사실 세계사가 지리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지역에 살던 사람 민족이 쫓겨나서 새로운 민족이 들어올 수 있고 미국도 사실 미국 환경은 좋았지만 이주를 한 이후에 지금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구의 지리를 알았으면 그 위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쭉 한번 알면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다. 지리는 관상 같은 거고 그렇죠. 실제로 근데 관상 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사람이 결국 행동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위에 누가 살고 있느냐도 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어. 그 중에 가정 환경 이런 걸 알면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게 특징이겠구나 추측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의 어떤 국가의 특징, 민족성. 제가 최근에 배웠는데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그게 당신 연봉의 50%를 작용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그게 30%. 그렇죠. 내가 한 건 20%.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됩니다. 80%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지리를 말씀드린 것도 예. 그런 물론 다른 변수도 있지만 그런 태고난 걸 다 알고 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가져온 책이 뭐냐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이게 리콴유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라는 책이거든요. 리콴유, 리콴유. 싱가폴. 리콴유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돌아가신 좀 되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2015년에 사망을 했는데 네. 싱가포르를 말 그대로 국부라고 할 수 있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독립할 때부터 거의 사망하기 직전까지 내내 총리를 역임하면서 섬마을이었던 싱가포르를 지금의 세계 최고의 도시의 국가로 올려놓은 사람. 굉장히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국했을 때부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지금도 아들이 총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의 독재 아니냐. 서방 언론 중에는 잘 사는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 싱가포르 얘기보다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죽기 직전에 그 자기의 경험치가 끝까지 차 있을 때 전 세계의 나라들을 쭉 평론을 한 책입니다. 내가 보니 여기 미국은 어때? 어떻더라? 내가 보니 중국은 중국은 어떻더라? 어때? 내가 보니까 일본, 한국은 뭐 그냥 이래. 그렇죠. 그런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각
사람의 가정 환경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누군가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이직하거나 이럴 때 어떤 평판 조회 같은 거 들어올 때 네. 누구 평판 얘기 중에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평판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뭐 세평 수집 이런 거 해보면은 어렵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얘기하려면 그 사람을 일단 꿰뚫어 봐야 되고 음. 더 어려운 건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그렇죠. 본다는 게. 근데 이 나라를 보는 것도 똑같은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요즘에 이제 국제 정세가 워낙 뒤숭숭하잖아요. 뒤숭숭하다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세계 정세를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지리에임 봤을 때 그 정리된 느낌처럼. 근데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전 세계를 평론해 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적합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뭐랄까 냉철한 스타일입니다.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평가를 보면 어느 정도냐면 싱가포르라는 챕터를 보면 나는 50년 후에 싱가포르가 남아있을지 아닐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건 난 죽을 거니까 내 후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참 이프로 스타일이네. 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쵸, 그쵸. 이게 얄밉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보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좀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 평가인데 예. 가만 보면 평가 자체는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를 한 권에 담아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분석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는 당연히 있지만 한번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세계의 어떤 정세를 알아보기에는 딱 좋은 책이다. 그리고 이게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말이 맞았나 아니나를 지금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하. 그렇겠네요. 네, 또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를 지금 다 담고 있거든요. 뭐 미국, 중국, 유럽은 물론이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싱가포르를 지도에서 보시면요. 사실 한국인들이 놀러 갈 때 맨날 동남아 아니면 일본 많이 가잖아요. 예. 그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갈 데가 없잖아요. 할 그렇죠? 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세계적인 항공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에어아시아라고 말레이시아 항공사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이 말레이시아를 딱 놓고 지구본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면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 호주까지가 다 닿습니다. 커버가 돼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한가운데 거기 말레이시아 아래에 있는 게 싱가포르여서 예. 그렇죠. 싱가포르가 위치 자체가 정말 허브 그 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 자체도 이 나라가 친서방적이면서도 또 허브면서도 이컨이 본인이 화교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객관성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리콴유가 본 나라들, 네. 우리 동네 이웃 사람들 촌평. 그렇습니다. 저 집은 놀지 마, 얘들아. 그렇죠. 저 집에는 괜찮더라.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해서 알 수 있는 미국, 중국의 지도자들을 다 만나본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 워낙 오랫동안 집권했으니까. 네. 그렇겠죠. 50년 했으면.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도 다 만나봤고 아. 미국 대통령도 다 만나봤고 전 세계 최고위 뭐 총리, 외교관, 국무장관 다 만나본 사람이에요. 고인물이네, 고인물. 그러니까 이 지구 정세의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네. 근데 걔 만나봤더니 걔는 안 되겠더라. 막 이런 거네. 그런 얘기를 막 해놔요. 이 사람이 그 어. 지미 카터를 진짜 싫어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예. 거의 극언을 하고 어. 또 누구는 너무 괜찮았다는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지구의 원로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한 권으로 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웃긴다. 쏠쏠한 책이었다. 야. 그러면 첫 번째로 어느 나라를 해볼까 네. 보면 예. 어느 나라부터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한 번씩 해봐야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부터 합니까? 가장 요즘에 가교잖아요. 중국이구나. 중국입니다. 책에서도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렇겠죠. 언더스탠딩에서도 사실 가장 인기 많은 콘텐츠들 쭉 찾아보면 중국, 야, 중국 진짜 핫해요. 정말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중국에 대해서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콘텐츠의 항상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해외 소식을 외신을 통해 듣잖아요. 미국식 시각이냐? 그쵸. 아니면 친중국이냐, 반중국이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국 매체는 사실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예. 중국의 입김이 강하고 서방 매체는 또 서방의 시각이고. 음. 근데 이 사람은 화교이면서 친서방 국가를 이끈 사람이거든요. 그럼 중국을 어떻게 평가했냐 보면은 이때가 2013년이었거든요. 예.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강조한 게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 뭐 중국이 미래 민주화가 되느냐 뭐 잘 살면 그렇게 될 것이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이 사람은 2013년에 이미 그때는 갈림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딱 못 박는 말이 중국이 민주화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한 거예요. 근데 13년이 언제냐면 시진핑 집권하고 1년 후입니다. 예. 이제 막 그러니까 권력 교체기였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처음 집권했을 때 지금 같은 이미지가 전혀 아니라 그 강력 개파들끼리 그냥 허수아비를 세워놨다 정도였어요. 아. 당시의 시진핑과 지금 시진핑은 위치가 전혀 달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전망이 시진핑이 되면서 굉장히 약한 정부가 들어섰고 그러면서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점점 나아갈 것 같다. 그랬죠. 이 전망이 이 당시에도 주도적이었습니다. 서구적 예. 시각. 네. 그랬는데 이미 2012년 13년에 이 사람은 그건 꿈도 꾸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방의 정신적 기둥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방이라는 문화권을 만든 건 그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이쪽 동양 특히 유교 문화권으로 오면 이쪽은 종교라기보단 신이 없는 종교잖아요. 유교가. 예. 그러면은 어느 나라든 이렇게 문명 깊은 나라는 정신적인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쪽 중국은 뭐겠냐는 거예요. 공자맹자지 뭐. 근데 그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이쪽 중국에서 그 신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에서 모든 자기들의 그 행동의 기준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5,000년이 넘는 역사 내내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뭉치면 태평성되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인들에게 거의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서방에서 왜 낙관론이 있었냐면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다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그거는 기독교를 갖고 있는 너희들의 시각이다. 리콴유는 13년에 이미 중국인들에게 역사란 그런 존재이고 중국인 역사상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적으로 뭔가 춘추전국 시대 이럴 때는 맨날 싸우기만 하다가 그렇죠. 한번 모이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나라로 만드는 게 중요해. 약간 전체주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지적을 하냐면은 중국에서 어떤 지역에서 시위 같은 게 일어나요. 뭐 요즘에도 뭐 백지 시위나 이런 여러 시위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외국에서 중국 체제가 흔들리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한 얘기가 그건 중국의 전통이란 게 있다. 뭐냐면은 시위를 할 땐 항상 우리는 지방 정부를 규탄하는 거다라는 걸 그들 스스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의 암묵적인 룰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부가 아니라 네. 중국인들 자체가 마치 운영 체제가 탑재돼 있듯이 예. 암묵적인 전제가 이 사람들의 시위는 지방 정부를 향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 중앙의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게 항상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의 서방의 시각으로 시위가 일어나면 정부를 향해서 하는 거다 생각하는 건 엄청 큰 착각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중앙 정부를 상대하려면 있겠네. 공산당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공산당밖에 없는데. 네. 그 공격하면 잡혀갈까봐. 중 잡혀갈까봐 그래서 그렇지. 나름대로 저희는 용산구를 반대하는 겁니다. 용산구. 그렇습니다. 뭐 그런 구청장 나와라 이거 한다는 거죠. 정저우 폭스콘 시위도 정저우 씨 나와라지 시진핑 나와라. 시진핑 나와라가 절대 아니다. 그럼 잡혀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못하게 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인들에게 그게 탑재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뭔가 난을 일으킨다는 건 예. 정말 이 시스템 자체를 다 엎을 생각이 아니면 중국인들은 절대 어지간하면 중앙 정부에 대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눌러서라기보다는 중국인들 자체의 그 역사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절대 중앙을 뒤집으면 우리 다 죽어라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시위도 하고 막 공산당에 반대도 하고 하면은 왜 서방에서 약간 기대하는 시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희들이 너무 중국을 모르고 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예.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지만 예. 또 흥미롭게도 간혹 보면 그 지방 간부들의 비리 소식이 보도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보도되냐면 지방지에서 보도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언론 정책은 중앙 언론은 통제하되 지방 언론은 좀 풀어놓습니다. 야, 지방 관료 진짜 힘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난리가 났다는 걸 중앙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의 붕괴를 분석한 중국 공산당 보고서 중에 언론의 자유 부분이 있어요. 예. 너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 놓으니까 중앙에서 지방 사정을 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교훈은 뭐냐? 지방 언론은 좀
어느 정도 풀어놔야 된다. 예. 중앙만 공격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자체가 이미 중국인들 안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지금 와서는 시진핑 하는 거 보면 뭐 뻔하지 뭐 하지만 정말 1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한 오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서방에서. 중국인들의 성향상 웬만하면 중앙정부는 안 흔들린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꽂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2012년도쯤에 인터뷰다 보니까 예. 한 2010년쯤에 아랍의 봄 사태가 있었거든요. 음. 그때 저도 기억이 난 게 제가 11학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교양 토론에 뭐가 있었냐면 이슬람에서도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한가 아닌가를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 것도 합니까? 교양 수업에서 어. 저희 학교에서 그런 거 좀 강조해서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리커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랍의 봄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언급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 중국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만이라고 혀를 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아랍의 봄 같은 사태는 중동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 근데 이 서방 사람들 순진무구한 사람들만 뭐가 될 것처럼 하는데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홍콩 같은 데서도 어찌 됐든 중앙 정부를 향한 건 아니지만 대규모 시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홍콩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물론 홍콩은 어느 정도 그 접경지인 것도 있고 법적인 보호가 된다는 것도 있고 즉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뭐 일국 양자를 하는 신용을 하던 때니까 예.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홍콩마저도 결국은 사실 흡수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 거대한 중국인들의 에너지상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라고 할까 뭐 어찌 보면 비관주의자일 수 있지만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천안문 사태 이런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천안문 사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근데 리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당제에 기반한 서구식 민주주의가 동양에서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독재적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서구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안문 시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특성상 덩샤오핑이 안 했으면 중국은 사부노열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 그 지도부의 입장에서 더 가까운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중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인 1표 민주주의라는 게 중국에서는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중국을 볼 때 제발 역사를 좀 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왜 그런 역사가 생겼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지리적인 요인으로 또 돌아가 보면 뭐가 있냐면 저번에 제가 중국 지리 시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지형 지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이 그냥 다 산인데 가운데는 다 평야입니다. 한족이 사는 곳. 그렇습니다. 그 황하를 중심으로 양자강 사이에는 다 그냥 평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이에 칸막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부대 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부노열되면 서로 전쟁을 하면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방벽이 있어야 나라끼리 갈라서서 안정적으로 나눠서 사는데 지리적 방벽이 없이 나라만 나눠져 있으면 그냥 옆집인데 울타리가 없이 다 모여 사는 겁니다. 바글바글하게. 그렇지. 평평한 데서 그냥 서로 살면 그렇습니다. 넘어오기가 너무 좋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해서 이 동아시아 문명권이 중앙 집중화가 된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홍사 체제. 그렇죠. 예. 워낙 비가 많이 오는 시스템. 여기는 몬순 기후다 보니까 비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근데 중국의 젖줄이라는 황하 같은 경우는 치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물길이 엄청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류에 갑자기 물길이 바뀌면 잘 나가던 이 도시가 갑자기 황폐화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치수를 해야 되고 그럼 싸우면 치수를 못 하고 끊임없는 전쟁에 빠지니까 중앙 집권의 역사가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 밑에 있는 지형이 이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을 알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의 특성을 알면 왜 지금 중국이 저기로 가느냐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싸우면 죽는다. 그렇죠. 그게 근데 중국인들 특유의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비하면 다른 서방 국가들은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국가도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우리나라도 국가에 대해서는 되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도 그냥 한 손가락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국민운동. 진짜 난 이대로 못 살겠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이거 사학계에서의 여러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예.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중에 하나 뭐라고 하냐. 중국인 학자가 제가 썼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지식인이 나라를 좌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중국이 없는 게 상인 계층과 그러니까 상인은 있는데
외국 이 서방 같은 경우는 막 그 군주가 상인한테가 돈 꾸고 막 압류당하고 막 그런 네네. 경우가 있잖아. 계약을 맺으면 지켜야 되고. 예. 근데 중국에서는 상인은 있었지만 상인 계층은 없었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식인들이 정치를 주도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황제 전제 정권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유교를 받아들이고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중앙 집중화가 됐지만 조선만 해도 왕권이 굉장히 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뭔가 선비라거나 이런 논쟁하는 걸 중심으로 국정이 좌우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가져와 보면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된 게 근본적인 이유를 그 서울대 박훈 교수님이 쓴 책에서 박훈 교수님의 얘기를 빌려오자면 무사들이 유생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사가 네, 원래 무사였는데 실제로 그 전까지는 그 일본은 성리학 영향 거의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기쯤에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엄청 넘어오면서 이 무사들이 칼싸움은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관료가 되면서 점점점 그 관료화되면서 성리학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뭔가 주장하고 사회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의식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그게 원산지임에도 황제 전제 정권으로 갔지만 중국 일본으로 한국으로 나서는 일본 한국으로 나선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중국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답답하면서 이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실체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썼는데 어찌 보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막 워낙 들린 얘기가 많으니까 중국인들이 달라졌어. 뭐 중국에 막 시기이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 바뀌는 건가 이랬는데 어느 정도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는 분석이고 막 분석을 해요. 중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중국은 이래. 중국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어떨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분석만 해놓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전망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낙관론자에 가까워요. 중국에 대해서 13년 기준에.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지도자들부터가 그리고 여기는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했으니까 내 혼자 했으니까 나 그쵸. 진짜 잘했네 이런 거네. 맞습니다. 나처럼 하면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정치를 옹호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은 중국이 앞으로도 잘하려면 미국이랑 싸우면 안 되고 절대 힘 자랑을 해서는 안 되고 도광양회를 계속 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은 반드시 잘 사는 나라로 갈 것이고 부강해질 것이고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틀렸죠 벌써. 한번 개겼지. 지금도 개기고 있죠. 그러니까 왜 개겨?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때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잖아요. 네. 그럼 시진핑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만나보기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다. 중국은 힘 자랑을 막 하면서 두목 행세를 하든지 조용히 지금처럼 묵묵히 성장해 나가는 건데 자기가 만나보니 시진핑은 후자다. 묵묵히 할 것이다. 네. 그 사람 굉장히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꽤 오랜 시간 그렇게 하기는 했죠. 그렇죠. 한동안은 사실 이때가 바로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때가 바로 틀린 건 아니고 시진핑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한 5, 6년이 지날 때쯤부터 전망이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시진핑에 대한 판단을 조금 잘못한 거네요. 리콴유의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지리도 알고 민족성을 알아도 사람 마음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많은 리더를 만난 사람도 사람 마음은 진짜 모릅니다. 근데 정말 시진핑에 대한 생각은 아마 전 세계에서 누구도 지금같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당시 없었을 테니까요. 자주 만났었나 보죠. 그래도 리콴유는 꽤 자주 만난 편입니다. 어. 중국을 자주 가기도 하고 예. 중국 지도자들이 방문도 많이 하기도 하고 싱가포르는 막 지도자들이 서로 방문을 하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만난데도 싱가포르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전 세계 서울역 같은 역할이라 가지고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틀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틀린 게 뭐냐면은 네. 중국의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국영기업을 바꿔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안 하니까 아이폰이 없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중국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10년 지나고 봤을 때는 지적재산권이나 창의적인 기업은 다 오히려 탄압하고 뭐 마윈 같은 기업가들은 날아가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오히려 빠지라 그러고 국진민퇴라 그래서 맞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랑 오히려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였는데
그 모든 전망을 다 반대로 했다는 말은 굉장히 사실상 중국이 지금 리콴유가 봤을 때는 잘못된 길로 한참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꼭대기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전혀 반대의 성향의 사람이 됐으니 모든 게 다 바뀌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참 99점까지 다 맞춰놓고 하나를 틀렸더니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의 전 세계가 좀 흐름이 바뀐 거죠 사실은 말하자면. 그래서 세상만사 다 아는 것 같아도 사람은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분석이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전망이라는 건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렇고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 얘기로 이제 중국의 경쟁자인 미국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얘기는 사실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좋다. 그렇습니다. 얘들아 내가 봐도 미국이랑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전 세계 모두가 다. 사실 누구한테 비판하는 거는 참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예. 칭찬하는 건 뭐 별거 없잖아요. 사실 뭐 그냥 뭐 걔 참 애 괜찮아. 회사 다닐 때 말 안 나오는 사람이 제일 잘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야,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미국 잠깐 있을 때 2%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있을 때 진짜 느낌은 뭐 어떤 거였냐면 땅이 진짜 너무 넓잖아요. 여기서 있다가 미국에 가서 뭐 어디 여행만 가면 뭐 차도 끝도 없이 가니까 근데 이렇게 넓은 땅인데 아직도 개발 안 한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유럽 같은 데 가면 여기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여긴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디벨롭트 컨트리가 아니고 개발도상국처럼 계속 개발되고 있는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선배. 기회의 땅으로 빨리 가십시오. 야, 저 진짜 놀랐어요. 정말. 워런 버핏이 한 말 중에 맨날 하는 말이 미국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항상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유럽은 전성기가 온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그냥 조상들이 갔죠. 해놓은 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그게 안 끝난 것 같아. 사실 이때 미국 얘기도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도 그렇고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언제 미국을 추월할 것이냐가 쟁점이었지. 그렇죠. 지금처럼 중국은 영원히 미국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죠. 옛날 그 얘기했을 때 누가 비웃고 이랬거든요. 그 오히려 중국이 약해지는 게 위기라는 기사 얘기를 했더니 아유 서방 놈들이 참 오만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는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막 하고 전 세계 뭐 기초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로 올라가고 있었고 미국은 이렇게 할 것 같을 때였는데 일단 리콴유가 뭐라고 하냐면 미국 코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야 역시 리콴유가 뭘 볼 줄 아네. 그러니까 세태론자들은 틀렸다. 이걸 일단 받고 시작합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미국. 언제 가십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좀 잘해서 뭐 GDP가 좀 따라올 수는 있는데 영향력은 절대 못 따라간다. 핵심 우위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문제보다는 뭐가 좋은지 세계를 일타 강사처럼 얘기를 해줘요. 네. 미국의 좋은 점. 강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매력입니다. 매력. 미국 자체가 매력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생겼다. 이분이 빠지신 것처럼 제가 보면은 이미 빠졌. 사실 잘생겼다. 중국 특파원 선배들이 중국 얘기를 저는 중국집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중국 음식 이런 제대로 하는 집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미국 특파원 갔다 온 선배들이 정말 미국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그런 걸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인이 뭐냐면 여기서 딱 한 가지 사례 뭐라고 하냐면 리콴유가 싱가포르 사람들의 그 인적 자원을 소중히 여기니까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리콴유가 어디로 많이 보냈을 것 같으세요? 미국으로 보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요? 영국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왜? 그 이유가 왜일 것 그 같아요? 이유가 뭐? 미국은 사실 영국에서 시작됐다. 아닙니다. 리콴유가 여기 책에 써놨어요. 미국은 보내놓으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보내놓으면 어차피 돌아온다. 아하. 야 현명하네. 진짜 현명하죠. 현명해. 자기는 미국 유학생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면 그 나라 여권을 갖고 싶어야 된다. 근데 사실 중국이 GDP가 성장을 하든 말든 간에 중국 국적 따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중국인들이 나가고 싶어하지. 그렇죠. 근데 근본적인 거를 보자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잘 되는 건 유능한 사람이 갔을 때 거기 발이 묶이면은 그 나라는 무조건 잘 된다. 사람이 가는데 돈이 모이는 거다. 아니 얘기를 그냥 1번인데 간단하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버핏의 책을 읽어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지 말고
그냥 좋은 기업을 딱 척 보면 척 보인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음. 나라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복잡하게 보지 말라. 음. 영국은 왜 안 되느냐? 거기는 나라가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의 하이어러키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거기서 10조 원대 부자가 돼도 그 하이 들어갈 수 있는 소사이어티에는 못 들어간다. 귀족은 안 되는 거야. 네. 귀족은. 아. 유럽은 대부분 그렇다. 어.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보내놔서 이 사람도 캠브리지에서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캠브리지 수석을 해도 영국의 하이 소사이어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미국은 근데 자기가 만약 미국 유학을 해서 어땠겠느냐? 안 돌아왔겠죠. 안 돌아왔겠죠. 그렇죠. 나는 그냥 미국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야, 야. 재밌는 사람이네. 그리고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 미국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무슨 얘기를 전형적으로 하냐면은 미국은 뭐가 있냐면 연구기관이 어디 뉴욕에만 있거나 워싱턴에만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휴스턴에 있고 뭐 신시내티에 있고 온갖 연구기관들이 다 있는데 예. 이 연구기관 하나하나가 자기들이 미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연구기관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연구하고 시애틀 연구 결과를 막 뉴욕에서 막 까고 그러면서 이 지적 생태계를 엄청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들만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도 그렇고 미국은 전 주가 다 경쟁을 하는 게 예.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중국 얘기를 제가 아까 중앙집중 얘기를 쫙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핵심 성공 요인은 뭐냐? 중앙에 누가 얼마나 가까웠느냐로 판별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출세라는 건 중앙에서 가까운 순으로 그냥 결판이 난다. 동아시아권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다 서로 자기들이 최고라면서 경쟁을 한다. 이걸 못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아이러니하네요. 한참 중국의 부상을 얘기했던 미국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너희가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지. 근데 중국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공무원 집단인 줄 알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각 지방 정부에서 제일 잘난 놈 거기서 또 올라가서 발탁되고 거기서 중앙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제일 잘난 놈 또 중앙으로 발탁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진짜 중앙은 잘난 놈 중에 잘난 놈 중에 그쵸. 잘난 놈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검증된 애들만 올라와 있어서 너무너무 훌륭한 공무원들이 중앙을 장악한다. 중앙에 가서 경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맹점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저번에 잡초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 건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최고를 뽑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최고의 인재를 있으면은 이 사람의 인재상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전국의 인재가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헤쳐모여 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겠죠. 근데 과연 이 가치 설정을 과연 최고의 가치 설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 가치 설정이 다 분산돼 있는 다원화돼 거예요. 있어요. 누가 굉장히 좋은지 몰라. 네, 예를 들면 이 연구기관은 농업 최고, 이 연구기관은 광업 최고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아하. 근데 중국 그 중앙의 최고 가치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잘하는 인재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폰 얘기를 계속해요. 결국은 중국은 아이폰을 못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윈 같은 그런 IT 기업들 못 본 이유는 뭐냐면 걔네가 융성하면 저 상하이방 쪽에 있고 저 남쪽의 경제 권력이 너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중앙인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실 정치적으로 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남부에 있는 무역 상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을 억제한 이유가 자기들의 중앙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1번이 북쪽에 있는 유목민이고요. 네. 2번이 남쪽에 있는 부자가 된 해외 무역 상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가 있고 배가 있다는 건 군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전통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대 기업으로 왔을 때는 저 남쪽에 유명한 기업들, 막 선전이나 이런 데 있는 기업들이 너무 크면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중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는 중국을 긍정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런 건데. 잘 살 수는 있지만 아이폰은 못 만들 나라다. 아.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근데 거죠. 미국은 가치도 다양하니까 그쵸. 결국 그 중에 한 놈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강조하는 게 자수성가를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하이 소사이어티에 인정해주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 인정했죠.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세계 최고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역시 미국이구나.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거 너무 같은데. 좋은 얘기만 한 것 같긴 우리가 하지만. 너무 안 선배가 쓴 거야. 근데 단점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친구들 중에 엄친아 같은 애가 있지만 사실 그 친구의 단점 굳이 꼽으라면 그 장점 중에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은 뭐가 단점이냐면 너무 애가 낙관적인 거예요. 그 자신감이 나그 뭔지 알겠어. 애가 좀 조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우리 들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그쵸. 느낌인가?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있는데 예. 한 직원이 얼굴은 차은우고 능력은 이 리콴유급 두뇌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좋은 말로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너무너무 잘나고 낙관적인 나라라 장점이 뭐냐면 소비가 너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미국인들은 거의 종교적인 낙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금을 안 하고 돈을 쓰느라 바쁘다. 근데 동아시아 건 어떠냐? 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잡혀갈까, 혹시 재난이 오지 모를까 생각해서 맨날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화적인 특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 그만큼 낙천적인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일으키냐? 저기 외교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이 인류 유사 일의 부족 국가로 살던 나라에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낙관을 갖고 들어간다는 그런 거예요. 낙관. 네. 본인의 가치가 너무 그렇습니다. 확신하는군요. 이라크에 쳐들어가 놓고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 걔네는 무슨 뭐 맨날 해도 월드 시리즈래잖아. 자기 나라에서 하는데. 자의식 과잉이 굉장히 자의식 심하죠. 과잉이지 진짜. 근데 리컨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미국은 그냥 신출내기다, 신참내기인데 그렇죠. 자꾸 세계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강조한 게 역사,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토대에 깔고 와야 된다는 건데 미국인들은 그걸 너무 무시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힘을 너무 낭비하고 또 너무 낙관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빚을 너무 많이 진다. 그 나라도 빚을 너무 많이 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꼽자면 단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외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이후에도 미국이 아프간에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정말 재작년인가에 탈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컨이고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바보짓이냐는 거예요. 애초에 안델라에 쳐들어가서 저러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돈 아깝다. 근데 미국인들은 우리는 할 수 있다를 하면서 수천조 원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미국인들 다 써도 그냥 땅 파면 기름도 나오고 기름도 리튬도 나오고 리튬도 리튬도 나오고 나와요. 지금. 야, 파데 어머 이게 리튬이 또 있네. 근데 뭘 저축을 하겠어요. 그렇죠. 제일 놀란 게 그 추수감사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절이 추석 명절에 보면 다 같이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그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 그래서 밥을 먹어. 네. 그리고 쇼핑하러 다 같이 갑니다. 아. 쇼핑을 쇼핑하러 다 같이 갑니다. 그게 추수감사절 때 그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녁밥을 먹어. 배부르게 먹었네. 자 밤새서 쇼핑하러 가자. 그거 다 같이 쇼핑하러.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라는 건 정말 그래서 진짜 요즘에 미국 임금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한 게 예. 그 뉴욕의 호텔 벨보이가 봤더니 4만 불인가 5만 불의 연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초봉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50%를 그냥 좌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좀 높은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 100km만 위로 태어났어도 그래, 그렇죠. 미얀마로 큰일 갔어 봐. 미얀마 큰일 날 아니면 뻔했네. 위로 갔어 큰일 봐. 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이 정도의 총평. 미국은 예상대로 잘 나가고 있지만 네. 중국은 예상을 다 벗어나고 안 좋은 길로 재밌네. 가고 있다. 리칸유 재밌는 재밌네. 사람이네. 한국 얘기는 안 합니까? 한국 얘기도 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건 2부에서 선수 다 됐어. 그래서 선수 다 됐어 이제. 2부는 자 유료로. 자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리칸유의 책 제목이 뭐였다고요 이게?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 리칸유의 눈으로 본 세계. 네. 아